홀레 북이 3번 울리기 직전 양반가 대문 앞을 가로막은 것은 사람도 수레도 아니었다. 오른쪽 귀 끝이 찢어진 커다란 아모랑이가 붉은 비단을 두른 신부 가마 앞에 낮게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호위 군졸들이 창을 세우자 호랑이는 달려들지 않고 가마의 안마기만 노려보았다. 하객들은 뒷걸음질 쳤고 신랑 서태경의 아버지 서원식은 홀레를 강행하라며 사람들을 몰아붙였다. 그때 대문 밖에 서 있던 젊은 백정 강무진이 호랑이의 목 아래에서 빛나는 낡은 매듭을 보았다. 붉은 실과 푸른 실을 함께 꼰 그 매듭은 12살의 무진이 산속에서 죽어가던 어린 호랑이의 목에 직접 묶어준 것이었다. 10년 동안 다시 본 적 없는 짐승이 하필 서씨 가문의 홀레날 나타났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람들의 숨이 막혔다. 호랑이는 무진을 알아본 듯 고개를 한번 기울였지만 곧 시선을 서원식의 발치로 돌렸다. 그리고 입에 물고 있던 낡은 가죽패 하나를 비단 깔린 길 위에 떨어뜨렸다. 패 한쪽에는 서씨 집안 사냥꾼들이 쓰던 산 모양 불도장이 남아 있었고 반대쪽에는 관아 곡식 운송패와 같은 3개의 홈이 파여 있었다. 홀레를 막은 호랑이보다 더 두려운 것은 그 물건이 10년 전 무진의 아버지를 도둑으로 몰아 죽게 만든 사건과 이어져 있다는 사실이었다. 무진은 모두가 도망치는 사이 가죽패를 집어들었다. 그 순간 호랑이는 신부 가마를 한 바퀴 돌고 대문 안쪽의 붉은 혼수함을 향해 낮게 울었다. 짐승은 사람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그 함이 문을 넘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었다. 대문 양쪽에 엎드렸던 사람들은 호랑이보다 서원식의 다급한 얼굴을 더 오래 보았다. 짐승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양반과 사람들만 유난히 혼수함을 감추려 했다. 무진은 그 차이가 첫 번째 거짓말의 방향을 알려준다고 느꼈다. 신부 가마 안의 윤소아는 소란 속에서도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손에 쥔 옷고름만 3개 움켜쥐었다. 그녀의 아버지 윤참봉은 집안의 빚을 갚고 몰수될 살림을 지키기 위해 서씨 가문과 혼인을 받아들였지만 홀레 전날부터 혼수 문서의 일부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서원식은 가죽패가 백정 무진이 꾸민 흉물이라며 군졸에게 그를 끌어내라고 했다. 그러나 호랑이는 무진에게 다가가지 않고 군졸들이 가죽패에 손을 뻗을 때마다 앞발로 길을 막았다. 무진은 호랑이의 오른쪽 앞발에 오래된 덫 흉터가 남아있는 것을 확인했다. 10년 전 자신이 잘라낸 쇠사슬 자국과 정확히 같은 자리였다. 호랑이는 가마 아래로 코를 넣어 작은 천 조각 하나를 끌어냈다. 천에는 말라붙은 붉은 송진과 푸른 봉인실이 붙어 있었고 신부 집에서 준비한 비단과는 전혀 다른 거친 삼배였다. 서원식은 홀레 장식에 우연히 섞인 천이라 주장했지만 무진은 그 송진 냄새를 기억했다. 아버지 강두만이 관아 수레의 가마니를 꿰맬 때 맡았던 냄새였다. 하객들의 시선이 호랑이에서 혼수함으로 옮겨가자 서원식은 함을 안 채로 옮기게 했다. 호랑이는 그 움직임을 따라 몸을 돌렸고 대문을 완전히 막아섰다. 결국 홀레 행렬은 멈추었다. 현감 정문호가 급히 불려왔고 그는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은 호랑이를 먼저 쫓기보다 가죽패와 천 조각의 출처를 확인하라고 명했다. 무진은 호랑이가 나타난 이유가 은혜를 갚기 위해서만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다. 10년 전 덫과 아버지의 죽음, 오늘의 혼수 문서가 하나의 길 위에 놓여 있었다. 윤소아는 가마 안에서 호랑이 울음보다 바깥 사람들이 문서를 숨기려 뛰는 소리를 들었다. 홀레의 주인공이어야 할 자신이 아무 결정도 하지 못하는 동안 낡은 천 한 조각이 가마보다 큰 힘을 갖는 현실이 선명해졌다. 정문호는 홀레를 1시각 미루고 대문 앞에 낮은 상을 놓게 했다. 무진이 가죽패를 올려놓자 늙은 대장장이 최억수가 불도장과 홈을 살폈다. 산 모양 불도장은 서씨 가문 사냥패가 맞았고 3개의 홈은 관아에서 곡식 3섬을 옮길 때 쓰던 표식과 같았다.
서로 다른 물건에 있어야 할 두 표시가 한 가죽패에 함께 남아있다는 점이 첫 번째 의문이었다. 호랑이는 상에서 멀지 않은 곳에 앉아 있었지만 누구에게도 이빨을 드러내지 않았다. 오히려 신부가마와 혼수함 사이를 번갈아 보며 자리를 지켰다. 무지는 매듭을 보여주기 위해 천천히 손을 내밀었고 호랑이는 목을 낮춰 낡은 붉고 푸른 끈을 드러냈다. 매듭 안쪽에는 어린 시절 무진이 자신의 이름 대신 새긴 짧은 칼집 두 줄이 남아 있었다. 서원식은 호랑이가 길들여진 짐승이며 무진이 혼례를 방해하려 훈련했다고 몰아붙였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백정의 아이가 호랑이를 길들일 만큼 권세와 돈을 가졌다는 말을 믿지 않았다. 그때 윤소와의 유모 월선이 가마 안에서 나온 삼배 조각을 보고 오래전 산길에서 실종된 관아 전령의 짐가방과 같은 재질이라고 알아보았다. 월선은 10년 전 눈보라가 치던 밤 피를 흘리던 전령이 윤참봉 집 사랑채에 잠시 몸을 숨겼다가 서씨 사냥꾼들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았다고 기억했다. 당시 전령은 흉년 구휼미와 산림 소유권을 기록한 원장을 가지고 있었다. 다음 날 전령은 사라졌고 대신 무진의 아버지 강두만이 관아곡식을 훔친 죄로 붙잡혔다. 첫 증거는 호랑이가 물고 온 가죽패였지만 그 패가 가리키는 것은 한 집안의 혼례가 아니라 10년 동안 뒤집힌 기록 전체였다. 최억수는 가죽패 가장자리의 칼자국이 오래전에 난 것과 최근에 덧난 것으로 나뉜다고 보았다. 누군가 10년 전 표식을 지우려 했고 혼례 직전 다시 손댄 흔적이었다. 오래된 범죄가 오늘까지 관리되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무지는 12살이던 겨울을 떠올렸다. 눈이 무릎까지 쌓인 산비탈에서 짐승의 낮은 신음이 들렸고 덤불 안에는 어린 아모랑이가 쇠덫에 앞발을 물린 채 쓰러져 있었다. 던 옆에는 서씨 가문 사냥패가 꽂혀 있었지만 눈보라가 심해 사냥꾼들은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백정의 아이라며 돌을 던지던 마을 사람들도 호랑이를 보면 피했지만 무지는 짐승이 자신과 다르지 않게 두려움 속에 떨고 있음을 보았다. 그는 아버지의 작은 칼로 가죽끈을 자르고 쇠고리를 벌렸다. 손바닥이 찢어지고 호랑이가 몸부림쳤지만 무지는 도망치지 않았다. 덫에서 풀려난 호랑이는 곧장 산으로 달아나지 못했고 무지는 폐가가 된 순막에 며칠 동안 숨겨 상처를 씻고 고기를 나누어 주었다. 아버지 강두만은 아들이 호랑이를 살린 사실을 알고도 꾸짖지 않았다. 사람에게서 천하다는 말을 듣더라도 생명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 손은 천하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무지는 호랑이가 회복되자 어머니 옥분의 바느질 상자에서 붉은 실과 푸른 실을 꺼내 매듭을 만들었다. 다시 만나지 못하더라도 살아남았다는 표식을 남기고 싶었다. 호랑이는 산으로 돌아가기 전 무진의 손냄새를 오래 맡았다. 며칠 뒤 강두만은 관아 수레의 빈 가마니를 바꾸었다는 죄로 잡혀갔다. 집에서는 관아 운송패 반쪽과 붉은 송진이 묻은 끈이 발견되었다. 강두만은 끝까지 자신이 훔치지 않았음을 밝히려 했으나 백정의 말보다 이방의 장부와 양반가의 증언이 더 무겁게 받아들여졌다. 무진에게 남은 것은 아버지의 칼과 어머니가 숨긴 매듭 한 토막뿐이었다. 강두만은 어린 무진에게 칼을 건넬 때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을 구분하는 눈부터 배우라고 했다. 무진은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덫에 걸린 호랑이 앞에서 처음으로 손에 쓰임을 스스로 선택했다. 정문호는 혼수함을 열기 전에 양쪽 집안의 문서를 모두 가져오게 했다. 윤참봉이 내놓은 혼서지에는 혼례와 함께 무룡산 동쪽 숲의 관리권을 서씨 가문에 넘긴다는 별도 약정이 붙어 있었다. 그 숲은 원래 흉년 때 백성들이 땔감과 약초를 구하던 공동 산림이었으나 10년 전관아 기록이 바뀌면서 서씨 소유로 넘어간 곳이었다. 서원식은 윤참봉 집안의 오래된 빚을 대신 갚아주는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약정에 찍힌 붉은 인장은 윤참봉의 것이 아니라
10년 전 구율 원장을 관리하던 전 이방의 인장과 닮아 있었다. 신부가 가져온 붉은 혼수함에는 비단과 놀이개 아래에 두꺼운 문서 꾸러미가 들어 있었다. 서씨 집안 하인이 급히 치우려 했지만 호랑이가 대문을 막고 있어 밖으로 옮길 수 없었다. 정문호는 문서를 상 위에 펼쳤다. 글씨 일부는 새먹으로 덧씌워졌고 오래된 종이에 최근 찍은 인장이 겹쳐 있었다. 무지는 글을 깊이 알지 못했지만 종이 가장자리에 구멍을 보았다. 아버지가 운송장부를 묶을 때 쓰던 세 줄 꿰임과 같았고 가죽패의 새홈과 간격도 일치했다. 최억수는 문서 묶음 안에서 잘린 푸른 봉인 실을 찾아냈다. 호랑이가 가마 아래에서 끌어낸 1000조각의 실과 같은 꼬임이었다. 서원식은 사라진 전령이 남긴 낡은 종이를 우연히 혼수 문서에 덧댄 것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혼례를 성사시키기 위해 준비한 문서 안에 10년 전 사라진 관아 원장의 흔적이 들어있다는 사실은 우연으로 보기 어려웠다. 첫 번째 혼례 중단은 짐승 때문이었지만 두 번째 중단은 문서가 스스로 만든 것이었다. 혼수 한 밑바닥에는 서씨 가문 문양을 새긴 새 나무판이 덧대어져 있었다. 오래된 관아 문서를 감추기 위해 최근 만든 이중 바닥이었다. 함은 신부의 살림을 담는 물건이 아니라 증거를 태우기 전 옮기는 상자였다. 호랑이는 해가 높아져도 대문을 떠나지 않았다. 무지는 짐승이 갈증을 느낄 것이라 생각해 물그릇을 멀찍이 놓았고 호랑이는 경계하면서도 물을 마셨다. 그때 목 아래의 매듭에 작은 금속 조각이 걸려있는 것이 보였다. 무진이 조심스럽게 빼내자 오래 녹슨 인장암 걸쇠가 드러났다. 걸쇠 한쪽에는 관아 문양이, 다른 쪽에는 서씨 집안 사냥패와 같은 산 모양이 찍혀 있었다. 정문호는 관아 창고의 오래된 인장암 목록을 확인하게 했다. 10년 전 전령 실종 직후 인장암 하나가 산길에서 분실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고 책임자는 강두만으로 적혀 있었다. 그러나 강두만은 인장암을 운반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가마니를 실은 수레의 바퀴와 끈만 관리했다. 기록에서 그의 역할이 바뀌어 있었던 것이다. 무진의 어머니 옥부는 군중 뒤에서 그 말을 듣고 오래 품고 있던 천주머니를 꺼냈다. 주머니 안에는 강두만이 잡혀가기 전 건넨 짧은 쪽지가 있었지만 그를 모르는 옥부는 내용을 알지 못했다. 정문호가 읽어보니 강두만은 산길에서 부서진 인장암과 쓰러진 전령을 보았으며 서씨 사냥꾼들이 문서 꾸러미를 수레에 싣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적어두었다. 그는 쪽지를 관아에 내기 전에 붙잡혔고 옥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숨길 수밖에 없었다. 서원식은 죽은 백정의 글을 믿을 수 없다고 했지만 쪽지의 종이는 관아가마니 봉인에 쓰던 종이었고 인장암 걸쇠의 파손 위치와 묘사가 정확히 맞았다. 호랑이가 목에 걸고 온 작은 쇠조각은 강두만이 보았던 장면을 10년 뒤 다시 꺼내 놓았다. 옥부는 10년 동안 쪽지를 꺼내 볼 때마다 남편의 마지막 글일지 가족을 다시 위험에 빠뜨릴 불씨일지 두려워했다. 그날 처음으로 그녀는 숨긴 것이 비겁함만은 아니며 때를 기다린 보존이 될 수도 있음을 알았다. 일부가 끝날 무렵 정문호는 혼례를 그날 안에 치르지 못한다고 공식적으로 판단했다. 윤소와의 가마는 친정 쪽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붉은 혼수함은 관아에서 봉인에 보관하기로 했다. 서씨 가문은 체면이 무너졌다며 분노했지만 호랑이가 떠나지 않는 한강제로 길을 열 수도 없었다. 무지는 짐승이 대문을 막는 이유가 혼수함 속 문서 냄새 때문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10년 전 전령의 가방과 덫, 서씨 사냥꾼의 송진이 같은 공간에 있었고 호랑이는 그 냄새를 기억했을 가능성이 있었다. 정문호는 호랑이를 신비한 심판자로 다루지 않았다. 대신 짐승이 남긴 물건과 사람들의 기록을 분리해 검증해야 한다고 보았다. 문제는 관아 원본 장부가 모두 불에 탔다고 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원본이 없다면 서원식은 혼수 문서가 정상적인 사본이라 주장할 수 있었다.
월서는 실종된 전령이 마지막으로 향하려 했던 곳이 무룡산 중턱의 폐산신각이었다고 기억했다. 전령은 눈보라를 피해 그곳에 문서 일부를 숨겼을 수 있었다. 호랑이는 정문호의 사람들이 혼수함을 관하로 옮기자 처음으로 대문에서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무진을 한번 돌아본 뒤 산길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몇 걸음마다 멈춰 뒤를 보는 모습은 무진을 부르는 듯 했지만 그는 짐승의 뜻을 단정하지 않았다. 다만 10년 전 자신이 호랑이를 순막으로 데려갔던 길과 같은 방향이라는 사실을 알아보았다. 무진은 아버지의 칼과 가죽패를 품에 넣고 호랑이의 뒤를 따랐다. 혼례는 멈췄지만 진짜 이유는 이제부터 산속에서 모습을 드러낼 것이었다. 서원식은 혼례 취소보다 호랑이가 대문을 막았다는 소문이 더 퍼지는 것을 걱정했다. 체면을 지키려 서두를수록 문서와 사람을 움직이는 손이 드러났다. 정문호는 그 조급함 자체도 조사해야 할 행동으로 기록했다. 무룡산으로 오르는 길은 10년 전보다 좁아져 있었다. 서씨 가문이 공동 살림을 차지한 뒤 나무꾼과 약초꾼의 출입을 막아 길이 잡초에 묻혔기 때문이다. 호랑이는 무진보다 앞서 걸었지만 너무 멀리 가지 않았고 오른쪽 앞발의 흉터 때문에 가파른 돌길에서는 약간 절었다. 무진은 그 모습에서 자신이 풀어준 어린 짐승의 흔적을 확인했다. 산 중턱에 이르자 호랑이는 오래된 쇠덫이 녹슨 채 묻혀있는 골짜기에서 멈췄다. 덫 옆 바위에는 서씨 사냥패의 산 모양 불도장이 새겨져 있었고 주변에는 오래된 수레바퀴 자국이 굳어 돌처럼 남아 있었다. 최억수와 정문호의 군졸 2명이 뒤따라와 흔적을 살폈다. 골짜기 아래에서는 썩은 가죽끈과 관아가마니에 쓰던 푸른 실이 함께 발견되었다. 무진은 10년 전 호랑이를 구할 때 덫만 보고 달려들었지 주변 물건을 자세히 살피지 못했다. 이제 보니 덫은 짐승을 잡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산길을 지나던 수레를 멈추게 하는 장애물처럼 놓여 있었다. 전령의 수레가 눈보라 속에서 이곳에 멈췄고 서씨 사냥꾼들이 접근했을 가능성이 컸다. 호랑이는 덫 주변을 냄새 맡다가 폐산신각 방향으로 움직였다. 무진은 짐승이 사건을 이해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다만 상처와 냄새가 남은 장소를 기억하고 있었고 그 기억이 사람의 기록보다 오래 버텼다. 골짜기 바닥에서는 아버지 강두만의 수레 도구에만 쓰던 삼각 망치 자국도 나왔다. 누군가 강두만의 도구를 가져와 현장에 흘리고 그를 범인으로 만들 준비를 했던 흔적이었다. 산길 곳곳에는 백성의 출입을 막기 위해 세운 서시 표지목이 썩어 넘어져 있었다. 무진은 공동 살림이 문서 한 장으로 빼앗긴 뒤 길과 기억까지 사라지고 있음을 보았다. 길을 되찾는 일도 기록을 되찾는 일과 같았다. 폐산신각은 지붕 절반이 무너지고 문짝이 비스듬히 기울어 있었다. 호랑이는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뒤편 돌무더기 앞에서 땅을 긁었다. 무진과 최억수가 돌을 치우자 기름 먹인 나무통 하나가 나왔다. 통 안에는 젖었다 마른 종이 조각, 작은 노쇠 인장, 가죽끈, 그리고 전령의 이름이 새겨진 목패가 들어 있었다. 종이 조각에는 구휼미 쉰섬과 무룡산 공동 살림이라는 글자가 남아 있었고 일부는 불에 그을려 있었다. 정문호는 관아에서 가져온 사본과 글씨 간격을 비교했다. 혼수 함속 문서는 50섬을 15섬으로 고쳤고 공동 살림이라는 문구를 서씨 가문 관리지로 바꾸어 놓았다. 노쇠 인장은 전 이방의 것이 아니라 중앙관청의 전달 인장이었다. 원본 일부가 발견되자 사건은 단순한 문서 위조를 넘어 구휼미와 살림을 동시에 빼앗은 일로 커졌다. 그러나 나무통 안에는 마지막 장이 없었다. 누구에게 얼마를 넘겼는지 적힌 분배 기록이 빠져 있었다. 호랑이는 산신각 안에 무너진 제단을 향해 낮게 울었다. 무진이 제단 아래를 살피자 최근에 옮긴 듯한 흙이 보였다. 그 순간 산 아래에서 사람들의 발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서씨 가문 사냥꾼들이 무진의 뒤를 따라온 것이었다. 정문호의 군졸은 통을 지키고 무진과 최억수는 제단 아래를 더 파기 시작했다. 안에서는 원장 마지막 장 대신 피 묻은 사냥칼집과 강두만의 이름이 적힌 고발문 초안이 나왔다. 고발문은 강두만이 붙잡히기 전에 이미 작성되어 있었다. 범인을 조사한 뒤 이름을 적은 것이 아니라 먼저 범인을 정해놓고 사건을 맞춘 증거였다. 나무통의 뚜껑 안쪽에는 전령이 급히 긁은 화살표가 남아 있었다. 화살표는 별채가 아니라 관아 우물 방향을 가리켰다. 마지막 기록이 다른 곳에도 나뉘어 있음을 암시했지만 지금은 산신각의 증거부터 지켜야 했다. 서씨 사냥꾼들은 산신각을 에워쌌지만 호랑이가 입구에 서자 더 가까이 오지 못했다. 짐승은 사람을 향해 달려들지 않고 산신각 문과 나무통 사이를 지켰다. 정문호의 군졸이 관아 명령을 알리자 사냥꾼들은 문서를 되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호랑이를 잡으러 왔다고 둘러댔다. 그러나 그들이 들고 온 밧줄 끝에는 혼수함에서 나온 것과 같은 붉은 송진이 묻어 있었다. 무진은 사냥꾼 우두머리 노석구를 알아보았다. 그는 10년 전 호랑이 덫을 놓았던 젊은 사냥꾼이었고 지금은 얼굴에 깊은 흉터가 남아 있었다. 노석구는 호랑이를 보는 순간 창을 내리고 시선을 피했다. 정문호는 그를 즉시 체포하지 않고 나무통과 고발문을 직접 보게 했다. 노석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10년 전 서원식의 명령으로 전령 수레를 덫 골짜기에 세우고 문서와 인장함을 빼앗았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정했다. 강두만은 우연히 그 장면을 보았고 그를 입막음하기 위해 운송패와 도구를 훔쳐 집에 숨겼다. 노석구는 전령을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다친 전령을 눈보라 속에 버려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호랑이 역시 덫에 걸린 채 굶어 죽도록 남겨졌다. 무진이 짐승을 살린 덕분에 오늘의 증거가 세상에 나온 셈이었다. 노석구는 마지막 원장장이 서원식의 별채 문서고에 보관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 장에는 빼돌린 구휼미를 혼례 지참금과 살림 매입금으로 돌린 기록이 적혀 있었다. 혼례가 끝나면 문서는 태워질 예정이었다. 노석구는 자신이 명령을 거부하면 가족이 굶을 것이라 두려웠다고 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다른 가족의 쌀과 목숨을 빼앗는 데 쓰였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정문호는 사정과 책임을 함께 기록하되 어느 쪽도 지우지 않았다. 2부 중반 무진 일행은 산에서 내려와 윤소아의 친정으로 향했다. 윤소아는 혼례가 멈춘 뒤에도 자신의 선택보다 두 집안의 체면만 논의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월선을 통해 혼수함의 문서 일부를 이미 베껴두었다. 베껴둔 글에는 서씨 가문이 윤참봉의 빚을 갚는 대신 무룡산 숲과 주변 5마을의 땔감새를 가져간다는 조항이 있었다. 윤참봉은 그 조항이 혼례 전날 추가된 사실을 알았지만 파혼하면 집안이 몰락하고 딸이 손가락질 받을까 두려워 침묵했다. 무진은 윤참봉을 비난하기보다 침묵이 누구의 몫을 없애는지 보여주었다. 구휼미를 받지 못한 백성들의 이름과 산에서 쫓겨난 약초꾼들의 표식을 낮은 상 위에 펼쳤다. 윤소아는 혼례가 자신의 집안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오래된 도둑질을 새 문서로 덮는 마지막 절차였음을 이해했다. 그녀는 혼례를 다시 진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아버지에게 분명히 전했다. 직접적인 말은 밖으로 들리지 않았지만 윤참봉이 혼서지를 접어 관아에 넘기는 행동으로 결정이 드러났다. 그날 밤 윤소아는 월선과 함께 서씨 별채 문서고의 구조를 그려 무진에게 보냈다. 문서고 안쪽에는 혼례 당일 태울 종이를 모아둔 화로방이 있었고 마지막 원장장도 그곳에 있을 가능성이 컸다. 무진은 신분이 낮다는 이유로 관아 안팎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었지만 백정에게 맡겨진 가죽과 말의 상처를 치료하는 일 때문에 서씨 별채 마구간에는 들어갈 수 있었다. 멸시받던 일이 오히려 증거에 닿는 길이 되었다.
윤소아는 베낀 문서에 자신의 이름이 산림양도의 담보처럼 적힌 것을 보았다. 혼례는 두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땅과 빚을 넘기는 인장으로 설계되어 있었다. 그녀가 혼례를 거부한 것은 개인 감정이 아니라 위조 계약을 끝내는 첫 조치였다. 서시 별채 마구간에 들어간 무지는 병든 말을 살피는 척하며 문서고 뒤편을 관찰했다. 호랑이는 산 아래 숲에 머물렀고 무지는 짐승을 사람들 가까이 데려오지 않았다. 문서고 창문 아래에는 가죽을 말리는 틀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 오래된 호랑이 가죽 조각과 사냥패가 걸려 있었다. 무지는 가죽 조각의 가장자리에서 붉고 푸른 매듭과 같은 실밥을 발견했다. 서시 사냥꾼들은 잡은 짐승의 수를 표시하기 위해 푸른 실을, 관아 운송 물건에는 붉은 실을 덧대어 구분했던 듯 했다. 두 실을 함께 사용한 물건은 사냥과 관아 운송이 같은 사람들 손에서 움직였다는 뜻이었다. 마구간 하인 만보기는 10년 동안 보름마다 곡식 수레가 별채 뒤문으로 들어왔고 혼례를 앞두고 오래된 장부 상자가 화로방으로 옮겨졌다고 기억했다. 그는 하인 신분이라 입을 열지 못했지만 무진이 아버지의 억울함을 밝히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작은 열쇠 하나를 건넸다. 열쇠는 문서고 안쪽 서랍의 것이었다. 무진은 해가 지기를 기다렸다가 가죽 말림틀 뒤 좁은 창으로 들어갔다. 문서고에는 혼수 계약서, 산림 매입 문서, 곡식 장부가 날짜별로 묶여 있었다. 가장 안쪽 서랍에서 원장 마지막 장과 전령의 인장함 뚜껑이 나왔다. 마지막 장에는 구휼미 20섬이 서시 별채로 옮겨졌고 그 대가로 전 이방에게 은전과 살림 일부가 지급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다. 바로 그때 화로방 문이 열리고 서태경이 들어왔다. 신랑이 될 뻔한 젊은 양반은 아버지의 명령으로 장부를 태우러 온 것이었다. 만보기는 무진에게 열쇠를 건넨 뒤에도 곧장 안전해지지 않았다. 하인들이 서로를 감시하도록 만든 집안에서 한 번의 선택은 생계와 가족을 모두 위태롭게 했다. 무진은 그의 이름과 역할을 증언 기록에 분명히 남기기로 했다. 서태경은 무진을 보자 도둑이라 몰아세우려 했지만 무진은 그의 앞에 원장 마지막 장과 혼수 계약서를 나란히 놓았다. 서태경은 어린 시절부터 무룡산 숲이 집안의 정당한 재산이며 백정 강두만이 관아 물건을 훔쳤다고 배워왔다. 그러나 원장에는 아버지 서원식의 수결과 전 이방의 인장이 함께 남아 있었다. 혼례 계약서에 쓰인 살림 면적은 원장에 빼돌린 구휼미 값과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서태경은 문서를 빼앗아 태우기보다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무진은 그에게 죄를 대신 인정하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다만 오늘 장부를 태우면 10년 전 아버지 세대가 한 선택을 그대로 반복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서태경은 결국 화로에 불을 끄고 문서고 문을 열었다. 그는 관아 조사에 협조하기로 했지만 자신의 혼례와 집안 명예가 무너질 것을 두려워했다. 무진 역시 아버지의 이름을 되찾는 일이 서태경 개인을 짓밟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책임은 기록과 행동에 따라 나누어야 했다. 두 사람은 원장 마지막 장과 인장함 뚜껑을 각각 다른 천에 싸서 별채 밖으로 가져왔다. 한 사람이 붙잡혀도 증거가 모두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마구간 하인 만보기는 별채 뒤문을 열어주었고 월서는 윤소아의 베낀 문서와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이 산길로 나오자 숲 가장자리에 호랑이가 모습을 드러냈다. 짐승은 무진에게 다가오지 않고 멀리서 냄새를 확인한 뒤 관아 방향으로 걸었다. 혼례를 막은 다음 역할이 이제 공개 검증을 향하고 있었다. 서태경은 아버지의 죄를 인정하면 자신이 누린 교육과 재산까지 모두 거짓이 되는 듯 두려워했다. 무진은 과거의 이익을 부정한다고 책임이 사라지지 않으며 남은 선택으로 그 이익을 어떻게 돌려놓을지가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정문호는 관아 마당에 3개의 낮은 상을 놓게 했다. 첫 번째 상에는 호랑이가 가져온 가죽패와 인장함 걸쇠,
두 번째 상에는 산신각의 원장 조각과 고발문 초안, 세 번째 상에는 별채에서 나온 마지막 장과 혼수 계약서를 올렸다. 문서를 읽지 못하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같은 붉은 송진, 푸른 봉인 실 세 줄 꿰임 산 모양 불도장을 서로 가까이 배치했다. 윤참봉과 윤소화, 서태경, 옥분, 노석구, 마구간 하인 만복이, 약초꾼과 나무꾼들이 각자 다른 위치에서 자신이 본 일을 확인했다. 서원식은 모든 물건이 백정무진과 불만을 품은 하인들이 꾸민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원장 마지막 장의 종이 가장자리에는 중앙관청이 쓰던 물결 무늬가 있었고 인장함 뚜껑의 파손 부위는 호랑이 목에서 나온 걸쇠와 맞아떨어졌다. 최억수는 두 쇠조각을 맞춰 하나의 잠금 장치가 되는 것을 보여주었다. 노석구는 덧골짜기에서 전령을 맞고 강두만의 도구를 훔친 경위를 다시 진술했다. 서태경은 자신이 문서를 태우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태우지 않았음을 증언했다. 사람들은 백정의 아들 한 사람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양반의 아들, 늙은 사냥꾼, 하인, 유모, 쇠조각과 종이를 함께 보았다. 정문호는 서원식의 집과 전 이방의 재산을 봉하고 상급 관청에 긴급 보고를 올렸다. 서원식은 혼례만 마치면 모든 문서가 합법이 된다고 믿었지만 멈춘 혼례 덕분에 기록은 태워지지 않았다. 공개상 앞에 선 사람들은 문서를 읽는 속도가 서로 달랐지만 쇠조각이 맞물리고 실의 꼬임이 이어지는 장면은 모두 이해했다. 정문호는 어려운 법문보다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먼저 보여주게 했다. 관아의 첫 조사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전령의 죽음과 강두만의 옥사 기록이었다. 당시 옥사 장부에는 강두만이 스스로 죄를 인정했다고 적혀 있었으나 옥부는 남편이 끝까지 억울함을 밝히려 했다고 기억했다. 정문호는 감옥 창고에서 10년 전 죄수들의 식사표와 형구 사용표를 찾아오게 했다. 강두만의 이름 옆에는 신문을 받은 날마다 손도장이 흐릿해졌고 마지막 날에는 다른 사람의 손도장이 찍혀 있었다. 옥졸 출신 노인이 불려와 당시 전 이방이 장부를 바꾸고 강두만의 손에 억지로 먹을 묻혔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강두만은 전령을 돕지 못한 죄책감 때문에 현장을 설명했지만 그것이 자백으로 고쳐졌다. 무진은 아버지가 완전한 영웅이었다고 꾸미지 않았다. 강두만도 처음에는 백정 가족에게 더 큰 화가 올까 두려워 며칠 동안 침묵했다. 그러나 전령이 죽고 구휼미가 사라진 것을 알고 기록을 남기려 했다. 그의 늦은 용기는 목숨을 지키지 못했지만 아들에게 길을 남겼다. 옥사 장부와 원장 조각을 대조하자 강두만이 붙잡힌 시각보다 고발문 초안이 하루 먼저 작성된 것이 확인되었다. 서원식과 전 이방은 범인을 미리 정해놓고 증거를 배치했다. 정문호는 강두만의 유죄 판결을 잠정 취소하고 상급 관청의 재심이 끝날 때까지 가족에게 씌워진 도둑의 표식을 거두게 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으로 강두만의 이름을 백정이나 죄수라는 말 없이 불렀다. 무진은 그 순간에도 기뻐하지 못했다. 이름이 돌아오기까지 너무 많은 사람이 굶고 너무 긴 시간이 흘렀기 때문이다. 옥졸 노인은 늦은 증언이 자신의 죄책감을 덜기 위한 것처럼 보일까 두려워했다. 무진은 그의 침묵으로 생긴 피해를 숨기지 않되 지금의 증언이 다른 거짓을 막는데 쓰이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무룡산 주변 5마을로 퍼졌다. 약초꾼들은 서씨 가문이 살림을 차지한 뒤 출입세를 걷고 세금을 내지 못한 집의 장작과 약초를 빼앗았다고 증언했다. 나무꾼들은 산길에 놓인 덫 때문에 다치거나 길을 돌아가야 했고 잡힌 짐승의 가죽이 관아 물품 수레에 함께 실려가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다. 구휼미 20섬은 흉년이 가장 심한 해에 서씨 별채로 옮겨졌고 그중 일부는 높은 값에 팔려 윤참봉 집안의 빚을 사들이는 데 사용되었다. 윤참봉의 빚은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 아니라 공동 살림을 잃고 약초 수입이 끊기면서 커진 것이었다. 서씨 가문은 먼저 생계길을 막고
그로 인해 생긴 빚을 갚아주는 조건으로 혼례와 살림양도를 요구했다. 정문호는 단순히 위조 문서 한 장을 바로잡는 것으로 끝낼 수 없다고 보았다. 각 마을의 옛 표식과 세금 기록, 살림 경계도를 다시 조사하게 했다. 무지는 백정이라는 이유로 살림회의에 들어오지 못할 뻔했지만 사건의 핵심 증거를 찾은 사람으로서 참여했다. 그는 짐승의 이동길과 덫위치, 수레가 다닌 길을 지도 위에 표시했다. 사람들은 처음으로 백정의 손이 고기만 다루는 손이 아니라 상처와 흔적을 읽는 손임을 보았다. 호랑이가 혼례를 막은 사건은 양반과 체면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산과 곡식과 기록을 독점했는지 묻는 공동체의 문제로 확장되었다. 2부의 끝에서 정문호는 서원식의 별채 아래 더 큰 비밀 저장고가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그곳에 팔지 못한 구휼미와 다른 고울 인장들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었다. 각 마을의 증언은 같은 피해를 다른 말로 보여주었다. 누군가는 쌀을 잃었고 누군가는 약초기를 잃었으며 누군가는 빚 때문에 딸의 혼례까지 내놓았다. 흩어진 피해를 한 장부에 모으자 서씨 가문의 이익이 선명해졌다. 3부가 시작되자 무진과 군졸들은 별채 뒤 대나무 숲의 배수로를 따라갔다. 호랑이는 멀리 산등성이에서 그들을 지켜보다가 특정 바위 앞에서 냄새를 맡고 멈췄다. 바위를 밀어내자 사람 하나가 겨우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나타났다. 통로 안에는 습한 곡식 냄새와 송진 냄새가 섞여 있었다. 군졸들이 등불을 들고 내려가자 지하 저장고에는 썩어가는 쌀가마니, 12섬 중앙관청 인장판 4개 다른 고을의 운송패 사냥한 짐승 가죽이 함께 쌓여 있었다. 구휼미와 사냥 물품, 위조 문서가 같은 장소에서 관리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저장고 벽에는 날짜와 수량을 표시한 칼금이 있었고 무지는 그중 일부가 아버지의 점선 기록과 같은 간격임을 알아보았다. 강두만은 잡히기 전 이곳을 한번 발견하고 벽에 표시를 남겼던 것이다. 가장 안쪽 상자에서는 전령의 짐가방과 피 묻은 겉옷, 찢어진 지도 조각이 나왔다. 정문호는 사람을 해친 흔적을 함부로 전시하지 않고 가족과 상급 관청이 확인할 수 있도록 천으로 덮게 했다. 무지는 짐가방 안에서 작은 약첩을 발견했다. 전령은 다친 채 산신가까지 가려 했고 약첩 뒤에 원장 일부를 숨긴 듯 했다. 호랑이가 골짜기와 산신각을 오가며 냄새를 기억한 이유도 그때의 피와 약초, 송진 냄새가 겹쳤기 때문일 수 있었다. 초자연적인 인도가 아니라 오래 남은 감각의 길이었다. 저장고 입구에서 서씨 집안 하인들이 달아나려 했지만 만보기가 문을 막고 자신의 동료들에게 더 이상 침묵하지 말자고 손짓했다. 지하 저장고의 가마니 가운데 일부는 이미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백성들이 굶는 동안 값이 오르기만 기다리던 곡식이었다. 무지는 썩은 쌀 냄새가 탐욕이 시간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여겼다. 지하 저장고의 발견으로 서원식은 더 이상 문서가 조작되었다고만 주장할 수 없었다. 그는 전 이방이 모든 일을 꾸몄고 자신은 물건을 맡아주었을 뿐이라고 말을 바꾸었다. 그러나 저장고 벽의 칼금 아래에는 서원식이 직접 쓴 수결이 여러 번 남아 있었고 혼례 계약서에 사용한 먹과 같은 빛이었다. 정문호는 종이뿐 아니라 먹, 실, 송진, 수레바퀴, 창고 구조를 함께 대조했다. 서원식의 손에서 나온 기록이 서로 다른 장소에서 반복되었다. 그날 밤 누군가 관아 증거방에 불을 놓으려 했다. 무지는 호랑이가 관아 바깥에서 크게 울자 이상을 느끼고 달려갔다. 증거방 뒤편 지붕에 불씨가 붙어 있었고 서씨 집안 하인 하나가 기름병을 들고 달아나는 모습이 보였다. 무지는 사람을 쫓기보다 먼저 물통을 깨 불길을 막고 원장과 인장함을 밖으로 옮겼다. 정문호는 증거를 한 곳에 모아둔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다. 이후 문서와 물건을 3곳에 나누어 보관하고 각 사본을 마을 대표들에게 맡겼다.
하인은 붙잡힌 뒤 서원식의 동생에게 돈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건은 서원식 개인의 탐욕을 넘어 집안 전체가 이익을 지키기 위해 움직인 구조로 드러났다. 무진은 불타는 지붕 아래서 아버지의 기록을 안고 나왔지만 자신이 영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누구든 증거를 혼자 쥐면 다시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만 깨달았다. 그는 원장 사본을 약초꾼, 나무꾼, 윤소화, 서태경에게 각각 나누어 주었다. 진실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 사람의 품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기억 속에 두는 것이었다. 불씨가 번진 뒤 마을 사람들은 증거방 주변에 물항아리를 두고 밤마다 번갈아 지켰다. 한 사람의 용감함에 기대지 않고 누구든 이상을 보면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도록 약속했다. 감시는 권력만의 일이 아니게 되었다. 상급 관청의 조사관이 도착하기 전 서원식은 마지막으로 혼례를 다시 열겠다고 선언했다. 혼례가 성사되면 윤참봉의 빚과 산림양도 계약이 유효하다는 인상을 만들 수 있고 윤소아가 자발적으로 동의했다고 주장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서씨 가문은 다른 지역 하객과 무사들을 불러 대문을 지키게 했다. 윤참봉은 압박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혼서지를 내놓지 않았다. 윤소아는 혼례복 대신 평상복을 입고 관아에 머물렀다. 그럼에도 서원식은 빈 가마를 세워 행렬을 꾸미려 했다. 북이 울리고 대문이 열리는 순간 숲에서 호랑이가 다시 나타났다. 첫날처럼 가마 앞을 막았지만 이번에는 목에 걸린 매듭 아래 또 다른 가죽패가 매달려 있었다. 무진이 패를 가져오자 그 안쪽에서 서씨 집안 지하 저장고 열쇠의 모양이 찍힌 밀랍 자국이 나왔다. 누군가 호랑이를 잡기 위해 최근 덫을 놓으면서 저장고 열쇠를 떨어뜨린 듯 했다. 호랑이는 새로운 덫에서 빠져나오며 가죽패를 물고 온 것이었다. 서씨 무사들이 창을 들자 무진은 짐승과 사람 사이에 서지 않고 창을 내리도록 정문호의 명령을 먼저 요청했다. 호랑이는 공격하지 않았고 빈 가마를 한번 냄새 맡은 뒤 대문 안쪽의 서원식을 바라보았다. 군중은 첫날의 공포와 달리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았다. 사람들은 호랑이 뒤에 숨지 않고 자신들이 가진 원장 사본과 곡식표를 들어 올렸다. 짐승이 혼례를 막았지만 혼례를 끝내 멈춘 것은 사람들의 공개된 선택이었다. 서원식의 두 번째 혼례 시도는 시작도 하지 못한 채 무너졌다. 빈 가마로 꾸민 두 번째 혼례는 첫날보다 더 초라했다. 붉은 비단과 북소리는 남아 있었지만 신부도 동의도 없었다. 사람들은 형식만 갖춘 혼례가 얼마나 쉽게 문서의 거짓을 꾸미는 도구가 되는지 보았다. 두 번째 혼례 시도가 무너진 뒤에도 서원식의 사람들은 증거가 관아에 도착하기 전에 빼앗으려 했다. 무진과 윤소화, 서태경, 만복이는 원장 사본과 인장함 조각을 서로 다른 보자기에 나누어 들고 장터를 지나 관아로 향했다. 길목마다 마을 사람들이 빈 곡식표와 살림새 영수패를 들고 합류했다. 누구도 한 줄로 행진하지 않았고 수레 주변과 골목 입구, 우물가에 흩어져 서로의 짐을 확인했다. 서씨 무사들이 좁은 다리에서 길을 막자 정문호의 군졸이 앞에 섰지만 무진은 싸움이 벌어지면 문서가 훼손되고 사건이 폭력만 남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새 보자기 가운데 하나를 공개해 사본임을 보여주고 원본이 이미 여러 곳에 나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빼앗아도 진실을 없앨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무사들은 쉽게 움직이지 못했다. 그때 산 위에서 호랑이 울음이 들렸고 다리 아래 숲에서 줄무늬가 잠시 보였다. 사람들은 공포에 흩어지는 대신 증거를 품에 안고 제자리를 지켰다. 호랑이는 다리로 올라오지 않았지만 그 소리만으로도 서씨 사람들이 덫과 저장고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노석군은 무사들 앞에 나서 자신이 10년 전 어떤 명령을 따랐는지 밝히고 더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행동으로 보였다. 결국 길은 열렸고 증거는 관아 마당으로 들어갔다. 이 장면에서 무진은 진실을 지키는 힘이 가장 센 사람의 칼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은 물건을 서로 확인하며 끝까지 걷는 데 있다는 것을 보았다. 다리를 건넌 뒤 사람들은 보자기 3개를 다시 열어 내용이 그대로인지 확인했다. 그 순간부터 증거는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공동의 것이 되었다. 정문호는 관아 마당에서 최종 공개 검증을 시작했다. 조사관 앞에는 3종류의 기록이 놓였다. 첫째는 중앙에서 내려온 원장 조각과 마지막 장, 둘째는 서씨 가문 혼수 계약서와 산림 양도 문서, 셋째는 강두만의 점선 기록과 옥사 장부였다. 물건으로는 인장함 걸쇠와 뚜껑, 2개의 가죽패, 붉고 푸른 매듭, 서씨 사냥패, 지하 저장고 열쇠, 운송패가 놓였다. 조사관은 문서의 글씨만 보지 않고 종이 섬유, 실의 꼬임, 인장의 다른 부분을 비교했다. 중앙 인장에 생긴 작은 흠집이 혼수 문서의 위조 인장에도 반복되어 있었다. 이는 같은 인장판을 사용했다는 뜻이었다. 강두만의 고발문 초안은 그가 체포되기 전에 작성되었고 옥사 장부의 손도장은 다른 사람 것이었다. 노석구와 만복이, 월선, 옥졸 노인의 증언은 서로 다른 장소와 시간에서 같은 흐름을 가리켰다. 서태경은 아버지의 지시로 문서를 태우려 했음을 인정하고 끝내 태우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윤참봉은 비 때문에 침묵한 책임을 받아들였고 윤소아는 혼례 동의가 강요와 문서 위조 위에 세워졌음을 밝혔다. 조사관은 서원식과 전 이방 관련자들을 구금하고 재산과 문서를 압수하도록 했다. 무엇보다 강두만의 판결을 무효로 돌리고 백정이라는 신분 때문에 증언을 낮게 평가한 당시 재판의 잘못을 기록에 남겼다. 무지는 아버지의 이름이 바로잡히는 순간에도 호랑이를 바라보았다. 짐승은 관아 담장 밖 그늘에 앉아 있었고 사람들의 판결에는 아무 관심도 없는 듯 산 쪽을 보고 있었다. 서원식의 처벌만으로 끝낼 수 없는 문제가 남아 있었다. 빼돌린 구휼미 가운데 이미 팔린 곡식은 되찾기 어려웠고 공동 살림은 10년 동안 훼손되어 약초와 땔감이 줄어 있었다. 조사관은 서씨 가문의 토지와 창고를 처분해 피해 마을에 보상하도록 했지만 돈만 나누면 다시 몇몇 사람이 기록을 독점할 수 있었다. 정문호는 각 마을 대표와 여성, 노인, 천민 출신 장인까지 참여하는 산림관리 모임을 만들었다. 무지는 덫 위치와 짐승 이동기를 표시하고 약초꾼들은 채취 구역과 쉬는 해를 정했다. 나무꾼들은 어린 나무를 베지 않는 규칙을 세웠고 윤소아는 읽고 쓰는 능력을 이용해 수입과 지출을 공개 장부에 적었다. 장부는 관아에만 두지 않고 마을 회관과 산신각에도 사본을 걸었다. 윤참봉은 혼례 빚을 이유로 딸의 선택을 묶었던 잘못을 인정하고 남은 재산 일부를 공동 살림 회복에 내놓았다. 서태경은 아버지의 죄로 모든 책임을 대신 질 수는 없었지만 자신이 누린 이익을 외면하지 않았다. 그는 별채를 약초 보관소와 여행자 쉼터로 내놓고 조사에 협조했다. 무지는 양반이 되거나 관직을 받는 방식으로 보상받지 않았다. 대신 사람과 짐승의 상처를 다루는 능력을 인정받아 관아말과 마을 가축을 돌보는 치료소를 맡았다. 백정의 손을 꺼리던 사람들도 병든 소와 다친 말을 데리고 그를 찾아왔다. 신분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의 기술과 증언을 천하다는 이유로 무시하기 어려워졌다. 회복은 이름 하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목과 목소리를 다시 자리에 놓는 일이었다. 윤소아는 혼례가 깨진 뒤 오랫동안 사람들의 시선을 견뎌야 했다. 어떤 이들은 파혼한 여인을 흉으로 보았고 어떤 이들은 호랑이 때문에 복을 놓쳤다고 수군거렸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을 불쌍한 신부로 남겨두지 않았다. 월선과 함께 공동 장부를 정리하고 그를 모르는 여성들에게 곡식표와 토지 문서를 읽는 법을 가르쳤다. 혼수함은 비단을 담는 상자가 아니라 위조 문서의 증거를 보관하는 상자로 사용되었다. 붉은 함뚜껑 안쪽에는 구휼미 수량과 산림 경계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그림과 홈으로 표시되었다.
옥부는 처음에는 양반과 여인이 백정 집안과 함께 일하는 것을 불편해했지만 윤소아가 강두만의 쪽지를 깨끗이 베껴 여러 곳에 남기는 모습을 보고 마음을 열었다. 무진과 윤소아 사이에 혼례나 사랑의 결말을 서둘러 붙이지 않았다. 두 사람은 각자 잃은 것을 회복하는 데 긴 시간이 필요했다. 무진은 아버지의 이름을 되찾았지만 어린 시절의 멸시는 사라지지 않았고 윤소아는 혼례를 거부했지만 집안과 세상의 기대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다. 그들은 공동 살림과 기록방에서 함께 일하며 서로의 선택을 존중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두 사람을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바라봤지만 시간이 지나자 일하는 동료로 받아들였다. 호랑이가 막은 혼례는 새로운 혼례를 위한 장치가 아니었다. 누구의 삶도 가문과 빚을 정리하는 문서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남겼다. 윤소아가 혼수함을 열어 아이들에게 위조된 인장과 진짜 인장의 차이를 보여주는 날 사람들은 두려움보다 배움을 먼저 느꼈다. 호랑이는 관아 담장 밖에서 며칠 동안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무룡산으로 올라갔다. 무진은 뒤를 따라가려 했지만 산 입구에서 멈췄다. 10년 전에는 다친 짐승을 살리기 위해 붙잡아 두었고 이번에는 은혜를 확인하려는 마음으로 곁에 두고 싶었지만 호랑이는 사람의 마을에 속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목에 묶인 붉고 푸른 매듭을 풀어주려 했으나 호랑이는 한 걸음 물러섰다. 오래된 끈은 털 사이에 느슨하게 남아 있었고 짐승에게 해를 주지 않았다. 무진은 억지로 손대지 않고 새 끈 하나를 바위 위에 내려놓았다. 호랑이는 냄새만 맡고 그대로 지나갔다. 숲 깊은 곳에서 어린 호랑이 울음이 희미하게 들렸고 암호랑이는 그쪽으로 몸을 돌렸다. 무진은 자신이 살린 짐승이 홀로 10년을 버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이어왔음을 깨달았다. 호랑이가 혼례를 막은 일을 사람들은 보은이라 불렀지만 무진은 그렇게 단순하게 정리하지 않았다. 짐승은 익숙한 냄새와 상처, 덫이 놓인 길을 따라 움직였고 그 행동이 우연히 인간의 거짓을 드러냈다. 은혜는 짐승의 신비한 충성보다 12살 아이가 생명을 함부로 버리지 않은 선택이 10년 뒤 예상하지 못한 길로 돌아온 데 있었다. 무진은 산에서 내려오며 덫을 모두 거두고 경계 표식을 새로 세웠다. 공동 살림에서는 호랑이와 사람의 길을 구분하고 가축 피해가 생기면 보상하는 규칙도 만들었다. 짐승을 숭배하거나 없애는 대신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는 일이 진짜 보답이었다. 산등성이에서 호랑이의 줄무늬가 나무 그림자와 섞여 사라질 때 무진은 처음으로 작별을 받아들였다. 상급 관청의 최종 판결은 늦가을에 내려왔다. 서원식과 전 이방의 공모가 인정되었고 구휼미 횡령과 문서 위조, 전령 유기, 강두만에 대한 무고가 각각 기록되었다. 노석구는 범행에 가담했지만 뒤늦게 증언하고 증거 위치를 밝힌 점이 참작되었다. 서태경과 윤찬봉은 직접 범행을 계획하지 않았으나 침묵과 이익 수용에 대한 책임으로 재산 일부를 공동체에 내놓았다. 정문호 역시 이전 기록을 믿고 혼례를 허용하려 했던 감독 책임을 상급 관청에 보고했다. 강두만의 이름은 죄인 명부에서 지워졌고 그의 점선 기록은 사건을 밝힌 증거로 관아 기록방에 보존되었다. 옥부는 남편의 이름이 깨끗해졌다는 말을 듣고도 크게 울지 않았다. 대신 낡은 쪽지와 아들의 칼을 깨끗한 천에 싸서 기록방에 맡겼다. 개인의 유품이 가족의 상처에만 머물지 않고 다시 같은 재판이 생기지 않게 하는 교훈이 되기를 바랐다. 무진은 아버지의 무덤 앞에 원장 사본을 놓지 않았다. 종이는 비와 바람에 사라질 수 있으므로 사람들이 계속 읽는 곳에 두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했다. 그는 무덤 주변의 녹슨 덫 조각을 치우고 작은 나무 표식을 세웠다. 표식에는 글 대신 풀린 매듭과 맞물린 두 고리 모양을 새겼다. 누구든 그것을 보면 한 사람의 신분만으로 죄를 정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떠올릴 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강두만을 의심했던 일을 숨기지 않고 기록방 첫 장에 함께 남겼다. 잘못을 지운 기록보다 잘못을 인정한 기록이 다음 사람에게 더 쓸모 있었다. 겨울이 오기 전 무룡산 공동 살림의 첫 공개 회의가 열렸다. 사람들은 양반과 천민, 남자와 여자를 한 줄로 세우지 않고 둥근 마당 곳곳에 앉았다. 중앙에는 살림 지도와 곡식장부, 덫 위치를 표시한 나무패가 놓였다. 무지는 짐승 이동기를 설명했고 윤소아는 수입과 보상 규칙을 읽었다. 약초꾼은 어린 뿌리를 남기는 방법을 보여주었고 나무꾼은 베어도 되는 나무에만 끈을 메었다. 서태경은 별채 창고를 비우고 남은 쌀을 마을별로 나누는 일에 참여했다. 사람들은 그를 서원식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용서하지도 같은 이유로 영원히 죄인 취급하지도 않았다. 앞으로의 행동으로 책임을 확인하기로 했다. 무진의 치료소에는 첫날 다친 송아지와 늙은 말이 들어왔다. 그는 백정의 칼을 도축보다 상처를 째고 고름을 빼는 데 사용했다. 칼의 쓰임이 달라졌지만 아버지에게 배운 정확한 손놀림은 그대로였다. 옥부는 치료소 문 앞에 붉고 푸른 실을 엮은 작은 매듭을 걸었다. 그것은 호랑이를 소유했다는 표식이 아니라 살릴 수 있는 생명을 먼저 살피라는 약속이었다. 아이들은 매듭을 보고 호랑이 이야기를 물었고 무지는 짐승이 양반가를 벌주러 내려왔다는 식으로 과장하지 않았다. 한 아이의 선택과 여러 사람의 증언, 오래 남은 물건이 함께 진실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야기를 신비하게만 만들면 사람들은 다음 부정 앞에서 또 다른 호랑이를 기다릴 수 있었다. 무지는 호랑이가 없어도 기록을 읽고 서로의 말을 확인하는 마을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해가 짧아진 어느 날 윤소아는 혼수함에서 마지막으로 붉은 비단을 꺼냈다. 그 비단은 홀레기를 장식하려던 것이었지만 이제 공동 기록방의 낡은 문서를 감싸는 천으로 쓰였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귀한 비단을 장부에 쓰는 것이 아깝다고 했지만 윤소아는 사람의 몫을 지키는 기록보다 더 귀한 혼수는 없다고 여겼다. 무지는 혼수함 밑바닥에서 작은 긁힘을 발견했다. 호랑이가 첫날 발톱으로 건드린 자국이었다. 긁힘 아래에는 얇은 판이 들떠 있었고 그 안에서 전령이 남긴 마지막 작은 쪽지가 나왔다. 쪽지에는 원장 전체를 세 곳에 나누어 숨겼다는 표시가 있었다. 산신각과 별채 문서고 외에 세 번째 장소는 관아 우물가 도람이었다. 정문호가 도람을 열자 다른 고을의 구휼 기록과 서씨 가문에 곡식을 넘긴 상인들의 명단이 나왔다. 사건은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었다. 상급 관청은 인근 고을까지 조사를 확대했고 몇몇 백성은 뒤늦게 잃어버린 곡식과 땅을 되찾았다. 호랑이가 혼수함을 막지 않았다면 밑바닥의 쪽지도 함께 태워졌을 것이다. 그러나 무지는 모든 공을 호랑이에게 돌리지 않았다. 윤소아가 함을 다시 열고 사람들이 긁힘을 그냥 흠집으로 넘기지 않았기에 마지막 기록이 드러났다. 새 단서는 해결된 이야기 뒤에도 기록을 다시 살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정문호는 한 번 판결한 뒤 문을 닫는 대신 관련 고을의 장부가 모두 맞을 때까지 조사를 이어갔다. 회복은 한 번의 환호가 아니라 오래 반복하는 확인이었다. 무룡산에 첫눈이 내린 날 사람들은 복원된 산신각 앞에 작은 표지석을 세웠다. 표지석에는 호랑이 그림도 서씨 가문의 이름도 새기지 않았다. 대신 공동 살림의 경계와 누구나 약초와 땔감을 구할 수 있는 규칙, 덫을 놓을 수 없는 구역을 표시했다. 강두만과 전령의 이름은 희생자 명부에 나란히 적혔다. 백정과 관아 전령이라는 신분 차이는 죽음 앞에서도 기록에서조차 사람을 갈랐지만 세 명부는 두 사람이 같은 사건의 피해자였음을 보여주었다. 노석구는 자신의 손으로 오래된 덫을 모두 거두었다. 그는 과거를 지울 수 없었지만 같은 도구가 다시 사람과 짐승을 해치지 않게 하는 일에 참여했다. 무지는 산신각 뒤 바위에서 호랑이 발자국을 발견했다.
큰 발자국 옆에는 작은 발자국 2개가 나란히 찍혀 있었다. 그는 짐승을 찾으러 숲으로 들어가지 않고 눈 위 흔적만 바라보았다.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다. 윤소아와 마을 아이들은 표지석 주변에 겨울에도 버티는 나무를 심었다. 서태경은 멀리서 흙을 나르며 조용히 일했다. 누구도 과거의 신분과 가문을 잊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현재의 역할을 영원히 정하지는 않았다. 무지는 어린 시절 자신이 호랑이의 덫을 풀어준 순간을 떠올렸다. 당시에는 짐승 하나를 살렸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손이 어떤 사람이 될지를 선택한 순간이었다. 10년 뒤 호랑이가 혼례를 막은 것은 그 선택이 돌아온 장면이었다. 그러나 진실을 끝까지 세운 것은 매듭을 알아본 눈, 문서를 지킨 손, 두려움 속에서도 입을 연 사람들의 몫이었다. 봄이 오자 무룡산 아래 마을에는 다시 장이 섰다. 약초와 나무 제품, 가죽신과 곡식이 한자리에 놓였고 물건마다 출처와 수량을 표시한 나무패가 붙었다. 무진의 치료소 앞에는 병든 짐승을 데려온 사람들이 기다렸고 과거 그를 피하던 양반집 하인들도 차례를 지켰다. 그는 누구의 가축인지보다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먼저 보았다. 윤소아는 기록방에서 아이들에게 종이의 오래된 먹과 새 먹을 구분하는 법, 인장 가장자리의 다른 자국을 확인하는 법을 가르쳤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들을 때 호랑이만 기억하려 했지만 그녀는 가죽패의 2 표식과 원장 3장 서로 다른 증언이 어떻게 맞물렸는지를 보여주었다. 옥부는 붉고 푸른 매듭을 만드는 법을 아이들에게 알려주었다. 매듭은 사람과 짐승을 묶는 끈이 아니라 한쪽이 끊어져도 다른 쪽이 기억을 이어주는 표식이 되었다. 정문호는 관아장부를 매달 장터에 내걸어 누구나 확인하게 했다. 그를 모르는 사람을 위해 곡식수는 홈과 매듭으로도 표시했다. 기록을 읽는 힘이 특정 신분의 특권이 아니게 되자 작은 거짓도 오래 숨기 어려워졌다. 서태경은 멀리 다른 고을로 떠나지 않고 별채 쉼터를 관리했다. 그는 자신의 집안 이름을 지우려 하지 않고 그 이름이 남긴 빚을 갚는 일을 선택했다. 마을은 완벽하게 평등해지지 않았고 멸시는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백정의 아이가 관아 마당에서 증거를 펼칠 수 있었고 양반가의 혼례가 잘못된 문서 앞에서 멈출 수 있다는 사실은 이전과 다른 기준을 만들었다. 마지막 장면은 다시 서씨 가문의 오래된 대문 앞에서 시작되었다. 붉은 비단도 북소리도 사라진 대문은 공동 약초 창고와 쉼터의 입구로 바뀌어 있었다. 무지는 치료에 쓸 약초를 확인하고 윤소아는 새로 들어온 물품 수량을 장부에 적었다. 대문 위에는 혼례날 호랑이가 떨어뜨린 첫 가죽패가 걸려 있었다. 한쪽에 산 모양 불도장과 다른 쪽에 새홈은 권력과 기록이 결탁했던 흔적이면서 동시에 거짓을 드러낸 첫 증거였다. 사람들은 그 패를 보며 호랑이가 양반을 벌주었다고만 말하지 않았다. 백정의 아이가 12살에 다친 생명을 외면하지 않았고 10년 뒤에도 눈앞의 두려움보다 작은 매듭과 가죽패를 먼저 살폈다는 사실을 기억했다. 무지는 산등성이를 바라보다 멀리 움직이는 줄무늬를 잠시 보았다. 그것이 정말 그 호랑이인지 확인하려 하지 않았다. 짐승은 숲으로 돌아가고 사람은 사람의 기록과 책임을 지켜야 했다. 옥부는 대문 곁에서 아이들에게 매듭을 나누어 주었고 최혁수는 녹슨 덧쇠를 녹여 농기구를 만들었다. 정문호는 강두만의 무죄 기록과 공동 살림 장부를 같은 상자에 보관했다. 윤소아는 혼수함을 닫지 않고 기록방 한가운데 열어두었다. 숨겨진 문서는 다시 권력이 되지만 열린 기록은 공동체의 눈이 되기 때문이다. 무지는 아버지의 칼을 치료소 벽에 걸며 한 문장을 마음에 남겼다. 사람을 가르는 신분은 기록에 오래 남았지만 생명을 살린 손과 진실을 지킨 흔적은 그보다 더 오래 남았다. 다음 이야기는 왕실 마구간에서 사라진 흰말 한 필과 그 발굽 아래 발견된 노비 소년의 붉은 실표로 이어진다.